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최민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콜로퀴엄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의 의의와 전망에 대한 것입니다. 제 전공은 사실 윤리나 철학, 뭐 신경과학이 아니라 법학이고, 특별히, 과학기술과 관련된 형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라인 참여에 관여하게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제 연구 사업을 통해서 이를 공개하게 되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천천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순서는 우선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제가 신경과학 기술이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신경과학 기술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이드라인 개발의 동기와 시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국내 말고 국외에는 존재하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이 꽤 되는데 이 기존에 존재하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 그리고 잠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팀에서 개발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 및 그 내용을 소개하고 특별히 우리가 가이드라인 개발의 과정에서 고려했던 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에서는 이 가이드라인 개발의 의의와 그리고 앞으로 남겨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과학 기술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졌는데 저희 연구팀에서는 우선 신경과학과 신경기술을 나누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과학과 기술을 합쳐서 신경과학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일단 신경과학은 뉴로사이언스의 번역어입니다. 국내에서 뉴로사이언스는 대부분 뇌과학으로 번역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 뇌과학으로 할지 신경과학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뉴로가 사실은 뇌와 모든 인간의 신경 시스템을 포함하는 단어인데, 이걸 한국어로 신경이라고 표시를 하면, 뇌를 연상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말초신경 정도만 연상하게 되는 어떤 그런 한국어의 특성이 있어서, 특별히 뉴로사이언스를 뇌과학이라고 국내에선 번역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뉴로사이언스는 신경과학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고, 이 신경 안에는 인간의 뇌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이것을 신경과학이라고 번역하여 접근을 했습니다.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동물의 신경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과학적인 접근을 말합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규명하고 뭐 임상 치료 그리고 관련된 연계 연구, 신경윤리와 같은 분야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로테크놀로지 신경기술을 정의를 했는데요. 이러한 이제 신경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경계를 관찰하고 평가하고 접근하고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뭐 신경에 대한 영상 모니터링, 신경 조절술, 뇌기계 컴퓨터 연결, 뇌기계 컴퓨터 연결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하드웨어, 그리고 신경 정보나 그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저장, 처리와 같은 분야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뭐 영상 모니터링과 같은 여기서 보시면 네. 영상 모니터링과 같은 기술은 사실 대표적으로 fMRI와 같은 이제 뇌를 찍는 영상, 그리고 뭐 EEG, PT 이런 것들을 뇌 영상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 조절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저희가 봤던 거는 비침습 신경 조절 기술과 친수적 신경 조절 기술로 나누어서 봤는데 뭐 비침습이라는 것은 두개골을 절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뇌 안으로 뭔가를 삽입하지 않고 뇌 바깥에서 전류나 자기를 통해서 신경을 조절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절술 중에서 비침습적인 기술은 이런 뇌를 직접 절개해서 뇌 안에 뭔가를 넣는 신습 기술에 비해서 효과는 떨어지지만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집중력 향상이나 뭐 감정 조절, 질병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비침습적인 신경 조절 기술 중에는 경두계 자기술이나 경두계 전류 자극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류나 자기를 통해서 머리를 외부에서 자극해서 치료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기기들은 현재, 그러니까 이런 비침습적인 기술을 이용한 기기들은 국내에서는 의료기기로 이미 승인을 받아서 우울증이나 재활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전류를 사용해서, 외부에가 전류를 사용해서 뇌에 영향을 미치는 TDCS라는 비침습적인 기술은 의료기기인 동시에 개인이 또 인터넷, 아마존 같은 사이트에서 개인이 구매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MC 스퀘어 같은 기기를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경 조절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내신부 자극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부 자극술은 직접 뇌를 절개해서 그 안에 뇌 깊은 곳에 심을 심어서 외부에서 이를 조절하는 기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능력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파킨슨병 치료를 위해서 파킨슨병 치료를 위한 수술로 이런 신경 조절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를 열어서 수술하는 만큼 부작용이 크고 위험도 크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에 그 대표적인 부작용은 뭐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등의 정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인격이 변화될 우려도 있다. 아직까지 이건 우려에 불과하다고 하는 비판도 있지만 이제 이런 논의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내기계 컴퓨터 연결 기술, 내기계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BCI, BMI라고 요즘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기술은 뇌신경을 측정하고 분석해서 외부 생각만으로 외부에 컴퓨터 커서를 움직일 수도 있고, 그 외부에 로봇팔이나 다리를 움직일 수도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기계 컴퓨터 연결 기술, 내기계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침습으로도 비침습 형태로도 다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사지마비 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 중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에 저도 기사를 봤는데 미국의 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뉴럴링크사가 그런 사지마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기술에 대해서 미국 FDA로부터 임상 연구를 승인받았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뭐 오가노이드 기술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가노이드는 가이드라인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오가노이드라는 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간의 미니 뇌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뇌를 연구하는 데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뇌를 만드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신경 기술들이 사실 모든 신경체계의 기능 변화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나 사고, 기억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부작용이 그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건, 이 신경이라는 신체가, 사실 신경도 신체의 작용이지만, 신체가 개인의 정신과 마음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가 개입을 한다면, 개입을 해서 이를 조작하거나 변경하면 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기존의 정보와는 달라서 유출될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개발의 동기와 시발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가이드라인 개발을 시작한 것은 계기가 된 건 2019년부터 시작된 연구재단 과제 뇌신경과학 연구와 기술의 뇌신경윤리 LC 연구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제는 이제 올해 말에 종료되는 과제입니다. 2020년 말에 이 LC 연구에서 세부 팀인 제가 있는 팀인데요. 뇌신경과학 연구 및 기술의 법제 대응병 구축 연구팀에서 팀 주축으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철학, 윤리, 법학, 의학, 공학 등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초안을 작성해서 2021년 9월 공청회에 완성된 초안을 기초로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수렴된 의견을 기초로 해서 계속 수정을 하였고 수정을 해서 지금의 가이드라인 개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개발의 동기는 사실 이 과제가 가이드라인 개발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과제물로 상정하지는 않았는데 어, 신경과학과 기술의 어떤 법적, 윤리적,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다 보니까 신경과학과 기술이 개인의 정체성이나 행위자성, 자율성, 사생활 등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신체와 마음이라는 것, 정신의 기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경계를 혼동시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체와 마음과 그 외부의 기계와의 관계처럼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동시에 그만큼 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게다가 신경과학과 기술이 사용되는 분야가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의료 목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법학을 전공하니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건 많이 그 당시에 논의되고 있었는데, 법정에서의 증거를 위해서 내 영상 사진을 제출하고, 그리고 수용자, 그러니까 범죄자를 일종의 치료하기 위해서 뇌를 개선시키는 그런 처우에도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마케팅에 사실 신경과학 기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단순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건강관리 목적을 위해서도 개인에게 소비품으로도 팔리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위험한 거는 군사 등의 분야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도 신경과학 기술이 많이 연구되고 활용되고자 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경과학 기술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그만큼 새로운 문제와 쟁점을 발생시키고 관련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때 이제 고민했던 것이 기존의 생명윤리와 신경윤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이 있는가를 고민을 했는데 물론 중첩되는 측면이 있지만 신경윤리만의 독특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다라고 보고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법학적으로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조망하는 신경윤리적 관점이 도출이 필요할 것이라 이렇게 보고 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신경윤리를 개발하기 전에, 이제까지 그러면 존재하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일단은 검토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내에 이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은 아직까지 개발되지는 않았는데, 국외에는 그래도 꽤 많은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존재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준 것이 이제 여기 보면 GNS라는 글로벌 뉴로에틱 서밋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주었고 현재 지금 이 GNS라는 지금 단체는 홈페이지는 없어졌고 이게 Institute of Neuroethics라는 홈페이지로 다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찾아보시려면 Institute of Neuroethics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셔야 되는데요. 이 GNS에 따르면 현재까지 존재하는 가이드라인 문헌의 수는 총 한 23개 정도 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이드라인의 형태는 아니고 논문이나 보고서에 가까운 형태도 있지만 논문이나 보고서라도 그 안에 중간중간에 대부분 권고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상정하고 가이드라인 개수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23개의 가이드라인은 다양한 주체, 그리고 다양한 대상,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권고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관이나 특정 국가, 민간 등이 주체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기관은 OECD나 유네스코 같은 국제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뭐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했고, EU에서도 했고요. 그리고 가끔씩 보면 일본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라고는 하지만 되게 유명한 이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영국의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와 같은 민간 단체들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사실 가이드라인을 어떤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보면 뭐 뉴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신경기술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뭐 BMI나 아니면 비침습 기술이나 이런 것처럼 특정 기술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해 당사자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냐 보면 뭐 기술 전반을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모두를 위해서, 뭐 정부, 기업, 여기 있는 뭐 연구자, 사회 등 모두를 위해서 대부분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었고요. 그리고 특정 기술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 역시 이 특정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연구자나 뭐 의사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23개를 그냥 간략하게 여기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대략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006년부터 사실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고, 2006년에 이제 시발점이 됐던 게 이후에서 만들었던 보고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음 거 보면 일본에서도 비침습 기술을 토대로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할 만한 게 뭐 2011년에 영국의 왕립학회라고 번역을 하나요? 로얄 소사이어티에서 여러 권의 가이드라인 보고서를 통해서 권고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국의 러필드 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에서 또 역시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유의미한 가이드라인을 내어놨고, 그 전에 이런 BCI와 특정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레이 매터스라고 미국의 대통령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역시 여러 가지 기술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계층을 위해서 전반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시면 미국의 또 학회에서도 이런 비침습 기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것이 최근에 이런 16번에 보면 글로벌 브레인 워크숍도 역시 민간이 주체가 되어서 나온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고, 그다음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게 OECD의 권고안입니다. 2019년에 나온 OECD 권고안이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은 이제 IEEE라는 이제 큰 과학자, 공학자가 만들어진 그 학회에서 BM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세부 기술별로 가이드라인을 현재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유네스코에서도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권고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의 한번 공통 쟁점이나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공통 쟁점과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처음에 했었는데요. 그래서 윤리적, 철학적 쟁점,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쟁점, 그리고 법적, 정책적 쟁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구분은 인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많은 비중을 한 쟁점이 더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치면 이제 편의를 위해 뭐 윤리적, 철학적 쟁점으로 넣고 사회적 쟁점으로 넣고 법적 쟁점으로 넣었는데요. 윤리적, 철학적 쟁점으로 주목할 만한 여기서 대부분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쟁점이 뭐 자율성, 정체성, 동의 및 동의 능력, 그리고 정의, 평등, 공정, 향상, 연구 이런 것들의 쟁점들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조금 이따 설명할 개발된 가이드라인 내용에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신경과학 기술의 인간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미치는 이제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을 이용할 때 이용자의 동의 및 동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이 어떤 분배의 측면에서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저희는 인해스먼트를 향상으로 번역했는데 향상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경제적 쟁점에서는 거버넌스, 그리고 오남용 및 이중사용, 신경 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 쟁점으로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거버넌스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이후에 설명드릴 저희 개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거버넌스를 특별히 이제 독립된 쟁점으로 뽑지는 않았는데, 놀라울 만큼 사실 모든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거버넌스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기술 연구, 개발, 활용 전반에서 거버넌스가 언급되고 있었고, 뭐 구체적인 규제뿐만 아니라 활성화 방안까지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도 거버넌스에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신경과학 기술의 사용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거나, 그리고 의사소통하고 대중과 대화하고 대중과 참여하고 대중교육하고 민주적으로 심의하고 윤리적으로 통합시키고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해서 거버넌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대중참여, 대중교육이 되게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왜 유독 다른 과학기술과 달리 신경과학기술은 이런 거버넌스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길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잠정적으로 내렸던 대답은 어, 신경과학 기술은 이제 인간의 뇌를 건드리니까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신경과학 기술이 다른 과학 기술과 달리 개인의 참여 형태에 따라서 기술의 개발과 기술 이용의 양태가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과학 기술보다 이런 거버넌스의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사실 그냥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남용 문제와 이중 사용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중 사용은 사실 그때 당시에 듀얼 유즈라고 해서 생소한 용어였는데 본래의 연구 개발 목적과 다르게 아니면 본래의 목적을 넘어서서 사용하는 것을 어, 그 이중 사용이라고 오남용이란 용어보다 이중 사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군사 목적의 사용, 법적 활용, 상업적 사용과 같이 처음엔 이제 치료 목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어느새 사용 목적이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듀얼 유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뉴로 이코노믹스라는 이제 신경 경제학이라는 용어도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신경과학 기술을 상업화시키고 이때 활용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고, 뭐 사생활이라든지 향상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 판매 제품에 대한 규제와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경 경제학의 쟁점 하에서 그러니까 연구와 개발에 있어서, 그러니까 신경과학을 연구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같은 경제적인 요인까지 고려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공고안들을 도출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정책적 쟁점에서는 이제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행위 사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 그리고 안전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리고 사생활과 정보 보호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세 가지 또 안전성이나 환자 선정 기준, 사생활과 정보 보호는 다른 뭐 윤리적, 사회적 경점과도 겹치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법학자로 눈여겨본 건, 어떤 세부적인 기준들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때 당시에는 주목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이제 요런 이제 기존의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해서, 처음에 저희가 가이드라인 개발에서 고려했던 점들은, 개발 초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 했을 때, 이제 일단은 신경과학 기술 전반을 고려하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과학자나, 그리고 그 기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후원자, 그리고 정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에게 현재 필요하고 적절한 쟁점을 도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한 12개의 기초 쟁점을 도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열었는데, 공청회 때 이제 여러 다양한 전공에서,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오셔서 얘기하셨던 것은, 지침이 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나 공학자 입장에서는 너무 엄격한 규율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공청회 이후에는, 이제 특히 또 기술과 관련해서는, 현재, 상용화될 수 없는, 이용될 수 없는 기술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으셔서, 더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해서 지침의 일부를 수정을 하고, 그리고 공학자와 의학자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이후로 여러 번에 걸쳐 수정 작업을 하였고, 2002년 여름에 이를 공개 다시 하여서 결과를 2023년 6월에 논문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쟁점을 보시면, 우리도 역시 이제 세 가지 윤리적, 사회적, 법적 쟁점으로 나눴고, 총 12개의 정점들을 이렇게 도출했습니다. 보면 이제 이런 구분은 역시 도식적입니다. 그래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윤리적, 사회적, 법적 측면 중에 어느 한 측면에 더 비중이 있다 싶으면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윤리적 측면에 이제 이렇게 인간성, 인간존엄성,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이 있고, 사회적 측면에 안전성, 사회문화 편견, 공적 소통 이 요소를 넣고, 법적 측면에 이제 신경과학 기술 사용에 따른 책임, 신경기술 사용 목적에 따른 특수성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렇게 중첩된 영역에 나머지 요소들을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
구분에 따라서 한번 각각의 쟁점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리적 측면에서는 인간성과 인간 존엄,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이 있는데, 인간성과 인간 존엄은 사실 인간 존엄으로 할까 하다가 인간성과 인간 존엄은 뭔가 미묘한 억양이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언어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 신경과학 기술이 기존의 인간성과 인간 존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상정하고 있던 합리성 개념, 자율성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면 신경과학 기술로 인해서 변화될 수 있는 합리성은 무엇이고 자율성은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사실 인간 존엄이나 인간성에 대한 각자 이해 당사자에 따라서 각각의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절차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인격과 정체성에 관련해서는 신경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이 변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이 돼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변화된 인격과 정체성이 있다면, 이게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변화된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 변화시킨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전의 인격과 정체성과 지금의 변화된 인격과 정체성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측면의 문제입니다. 사회적 측면에는 이 두 가지 쟁점을 넣었는데요. 일단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실 장기적, 단기적 부작용과 영향을 중심으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히 신경기술은 아직 장기적인 영향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고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기준들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편견 및 공적 소통과 관련해서는 사실 뇌신경과학 연구, 신경과학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뇌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경향성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인종이나 성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거나 오히려 이런 연구가 새로운 편견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상으로 관주되는 뇌 기능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사실 인위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연구의 기획, 연구 결과의 해석,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경 다양성이라는 용어로 논의도 하는데요. 이런 신경 다양성에 대한 재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적 소통이 사실 이런 사회적 문화적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적 소통은 당연히 필요하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나 편견을 야기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연구 성과의 홍보와 관련해서 공적 소통의 분야에서는 연구 성과 홍보, 매스미디어에 대한 노출, 이런 것들도 논의가 되었는데, 과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홍보되어야 되고, 그리고 특정 견해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제 권고를 도출했습니다. 법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법적 측면에 대한 논의는 이제 사실 신경과학 기술이 기존의 법적인 책임의 개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잠깐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신경과학 기술이 기존의 전통적인 법적 책임의 개념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하지만 구체적인 틀과 요건은 변화시킬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논의됐던 게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한 내 영상 이미지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들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신경과학 기술 사용에 따라서 각각의 특정한 사용에 따라서 어떻게 책임을 지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의 주체는 다양하게 상정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학 기술을 연구한 연구자, 그리고 신경과학 기술 개발한 개발업자, 그리고 제조한 제조업자, 그리고 이를 판매한 판매업자, 그리고 의사 등의 의료인, 그리고 의료기관, 그리고 이를 사용한 소비자, 그리고
치료받은 환자, 그리고 국가 등 다양한 책임 주체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책임 주체가 법적 책임을 지을 수 있고 그때그때 문제되는 행위가 있을 때마다 각 행위별로 각각의 책임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약자의 이제 사실 법적인 책임을 이야기할 때는 인과관계를 그 결과에 따른 원인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들어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소비자나 환자 같은 약자의 입장에서는 이를 이제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약자 입장에서 인과관계의 입증의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보고 특별히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경기술 사용 목적에 따른 특수성을 보면 신경기술은 사실 목적의 상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범죄인을 교정하는, 이제, 범죄인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표준적인 치료법과 표준적이지 않은 치료법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구 목적으로 표준적이지 않은 치료법을 신경기술을 이용해서 환자를 치료하려고 할 때, 사실, 이렇게 표준적이지 않은 치료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는 기존의 치료법을 다 사용하더라도 본인이 치료받기 힘들기 때문에 절실한 입장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기 원함으로 사실 이에 대한 좀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이때에도 역시 의사의 설명 의무나 동의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안전성이나 효과가 과장되지 않게 홍보되도록 특히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고 이럴 때는 사실 의료 목적의 규율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 관련 규율들이 적용될 수는 없지만 뇌를 다룬다는 면에서 의료법 관련 규율과 유사하게 다뤄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 체계와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봤고 하지만 이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 범죄인에게 이제 이것을 범죄인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신경과학 기술을 사용한다는 논의들도 있는데, 이때는 범죄인의 인권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입증된 신경과학 기술만 사용하고, 그 적절한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사용하고, 그 또 회복 불가능한 기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이드라인에 담았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적, 사회적, 윤리적 측면이 중첩된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자율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사용 여부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담았고, 특히 이제 자율성은 동의와 관련이 돼 있는데,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 능력을 평가한 이후에 이런 동의 능력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만약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 의사결정 능력을 다시 증진시킨 이후에 동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 능력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룹이 세 가지 그룹이 있다라고 봤는데, 이제 동의는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의사소통을 외부로 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그리고 미성년자의 경우, 그리고 그야말로 이제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저하되어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신중하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생활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쟁점에서는 신경기술을 사용해서 뇌를 이제 읽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사생활과 그리고 특별히 신경사생활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신경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와 방법이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보았고, 그리고 신경정보는 사실 민감정보로 사생활의 내용이 맥락에 따라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되는 사생활의 영역이 다시 확정되어야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 기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으로는 보호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리에 대한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라고까지만 이제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현재 새로운 자유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논의는 인지적 자유권, 정신적 자기결정권, 신경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의와 관련된 측면에서는 기술이 사실은 어떤 기술이 접근이 부유한 자들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기술이 오히려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지만 기술을 통해서 반대로 장애를 갖고 있거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들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고 이 양 측면에서 균형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회적 정의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은 만약에 공적인 자금으로 신경과학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개발 초기부터 이에 대한 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술이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오남용과 관련해서는 특히 군사 목적의 사용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연구와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와 관련한 규율들이 새로운 기술을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신경과학 기술은 특이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규율 체계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경과학 연구는 이제 연구 자체의 연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개념들에 인문사회학적인 어떤 선의에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이에 대한 다학제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런 기본 개념들의 이해에서는 각 사회와 문화의 고유한 개념에 대한 이해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연구에 있어서 인간의 뇌 모형을 연구하거나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아니면 신경회로망을 연구할 때에는 이게 단순한 세포가 아니라 어떤 뇌의 특질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도덕적 지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윤리적인 기준이나 또 이를 감시 규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상 쟁점이 있는데요. 향상은 사실 인핸스먼트를 지금 번역했는데 저희가 이걸 향상으로 할지 증강으로 할지 계속 고민하다가 국내에서 향상으로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일단 향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향상은 사실 치료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예방과 치료를 넘어서서 이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이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인, 인지적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의료적 개입을 동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 치료와 향상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동적인 관계임을 항상 인식해야 된다라고 보고 향상 기술을 사용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만약 향상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향상의 목적, 그리고 향상의 대상, 그리고 조건, 그리고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 그리고 예상되는 장기적, 단기적 이익과 위험, 그리고 사회경제적 파급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12개의 기본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개발의 의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내 최초의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저희가 저희끼리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경윤리 가이드라인은 이제 공학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그리고 이제 향후에 국가기관에서 만들 수 있는 신경윤리 가이드라인 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초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12개의 쟁점을 뽑았는데, 사실 이 12개의 쟁점은 기존에 있던 9개의 가이드라인이 많은 모티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쟁점들을 뭔가 더 이제 철학적, 윤리적으로 더 신층적으로 고찰하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과학자와 공학자, 의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개발되고 있는 기술들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연구되고 개발될 수 있는 기술들을 고려해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남겨진 과제는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청회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고요. 세분화된 쟁점이 발굴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가이드라인은 아직은 추상적 차원의 논의에 그치고 있어서 각각의 쟁점별로 더욱더 세분화된 기준들이 발견이 돼야 되고 특별히 세부 기술별로 실제 이 기술을 이용하고 연구하고 개발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현장 중심의 체계적 가이드라인들은 실제로 이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문안 연구를 중심으로 이 가이드라인을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신경윤리는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와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양적 질적 경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덧붙여서 이제 국내 연구 환경과 문화도 지속적으로 고려해서 이에 대해서 더욱더 적절한 국내의 환경과 문화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개발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사실 신경윤리는 국경을 넘나들어서 개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가이드라인, 그리고 앞으로 국내에서 개발될 가이드라인들이 국제적으로 협업할 수 있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이제 우리가 개발한 이 가이드라인이 향후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침과 가이드라인 개발에 기초 토대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